안녕하세요. 저는 IO 트러스트에서 디센트 지갑하고 윌핀 지갑을 만들고 있고요. 유민호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그냥 최근 들어서 그냥 인터체인 기술들을 그냥 하나씩 쭉 봐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씩 보고 있는데 오늘은 레이어 제로를 한번 좀 보고 싶어서 간단하게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스타게이트도 같이 보고 싶었는데 양이 많아져가지고 스타게이트는 많이 안 봤고요. 레이어 제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주로 본 건 레이어 제로의 백서가 그렇게 길지 않아가지고 10페이지인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백서 위주로 좀 분석해봤고 거기서 좀 보조적인 내용들이나 이제 다른 내용들을 좀 리서치해서 좀 보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예, 백서 제목에도 나와 있는데 레이어 제로의 이제 제목 프로토콜 제목이 트러스트리스 옴니체인 인터오퍼러빌리티 프로토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단어들이 많지만 그냥 해석해 보면 누군가를 믿지 않더라도 트러스트리스죠. 여러 체인 간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프로토콜이다. 이게 어떤 입장에서냐면 앱을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입장에서요. 그래서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여러 체인에 있는 것들을 그냥 하나의 체인처럼 보더라도 뭔가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상호작용을 위한 프로토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풀고자 하는 문제나 아니면 레이어 제로의 컨셉이 이제 중요할 텐데 사실 많이 알려져 있어가지고 이게 레이어 1 네트워크들이 사실 많이 있잖아요. 비트코인도 그렇고 뭐 이더리움도 그렇고 뭐 스텔라도 찍고 이 네트워크들은 그 레이어 제로의 백서에 있는 이름들을 그냥 갖다 놓은 건데 뭐 이외에도 사실 어디선가 봤는데 거의 한 200개 정도의 레이어 1 프로젝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몇몇 이제 네트워크 위에는 이제 레이어 2가 있죠. 비트코인 위에는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있고 이더리움 위에는 이제 롤업 기반의 이제 레이어 2 네트워크들이 있죠. 근데 이런 네트워크들 간에 뭔가 자산들을 이동할 일들이 있는데 그 자산들은 이제 보통 브릿지라는 어떤 뭐 서비스 아니면 기술들을 통해서 메인넷끼리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폴리곤이 이더리움과 연결하고 싶다 그러면 폴리곤에서 이더리움과 연결되는 브릿지를 만들어서 이더리움 자산하고 폴리곤 자산을 이동할 수 있게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레이어 제로는 그런 각각에 붙이는 브릿지의 모습이라기보단 이름도 이제 레이어 제로니까 레이어 1과 레이어 2보다 더 아래에 있는 어떤 포지션이다 뭐 이런 느낌을 주고 있으니까 이런 네트워크들 아래에 별도의 레이어를 두고 그 레이어에서는 이 네트워크들 간의 메인넷들 간의 어떤 통신이나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들겠다 이런 프로토콜을 그걸 이제 레이어 제로라고 갖고 있는 어떤 컨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제로 자체는 어떤 서비스라기보다는 그냥 정말 메시지를 주고받기 위한 프로토콜에 더 가깝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보면 이건 백서에 있는 그림인데 하고자 하는 게 뭐 네이티브하고 직접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어떤 프로토콜을 만들겠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레이어 제로가 하려는 거랑 비슷한 일을 하고자 하는 이제 기술들이 사실 많이 있죠. 저도 이제 전 불파스에서 몇 번 다루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런 기술들 인터체인 기술들이 있으면 이제 어떤 것들이 가능해질까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는데 이게 레이어 제로 그 백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첫 번째는 옴니체인의 DF. 첫 번째는 아니고, 네, 결과적으로는 옴니체인 DF인 것 같아요. 특히 레이어 제로는 NFT보다는 디파이 섹터에서 좀 더 집중하고 있는 유즈 케이스를 늘려나가는 측면에서 그 디파이 섹터에 집중하는 것처럼 네,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옴니체인 DF 중에 이제 대표적인 세 가지가
첫 번째는 크로스 체인 덱스가 있고, 두 번째는 멀티 체인에서 그 일들을 어그리게이션하는 멀티 체인 일드 어그리게이터가 있을 테고, 세 번째는 멀티 체인 랜딩 프로토콜, 뭐 요 정도를 예시로 들고 있어요. 그래서 크로스 체인 덱스만 사실 나머지는 뭐 컨셉들이 좀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크로스 체인 덱스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덱스라는 프로토콜은 하나의 메인넷에 종속되어 있죠. 뭐 유니스왑, 스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덱스들이 이더리움에도 있고, BNB 체인에는 BNB 체인 위에 여러 가지 덱스들이 있죠. 아니면 뭐 유니스왑도 사실 뭐 스시스왑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가지 체인에 있지만, 그 여러 가지 체인에 있는 스시스왑이 전체가 하나가 아니고 각각 체인별로 독립적으로 올라가 있는, 그렇다는 건 뭐 이더리움 위에 있는 스시스왑은 이더리움 위에 있는 유동성들만 공급하고 있고, 다른 체인에 올라가 있는 경우에는 또 그 체인에 있는 자산들의 유동성들만 공급하고 있고,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보통 덱스들이. 그리고 그런 덱스들을 사실 덱스들도 이제 하나의 메인넷 위에서도 여러 개의 덱스가 있으니까 그 덱스들의 유동성을 모아주는 어떤 어그리게이터 서비스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원인치나 뭐 파이버 스왑 뭐 이런 종류의 덱스들 어그리게이터가 있고, 얘가 하고자 하는 풀고자 하는 문제는 이제 유니스왑에 있는 어떤 유동성과 스시스왑에 있는 유동성과 이제 다른 그 덱스들에 있는 유동성을 이제 모아서 해보자. 그래서 유동성이 많아질수록 거래를 하기가 수월해지기 때문에 무슨 유동성이 너무 작으면 뭐 슬리피지나 이렇게 가격이 막 엄청 크게 변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유동성들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어떤 서비스이고, 그런 것들이 이미 만들어져서 이제 활용되고 있죠. 근데 이제 크로스 체인 덱스라는 건 그런 유동성들을 한 체인 안에 있는 걸 그냥 어그리게이션 모아서 그냥 할 수 있는 걸 넘어서 다른 체인에 있는 어떤 유동성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아이디어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체인과 상관없이 뭐 예를 들면 이더리움이랑 어떤 USDC라는 페어가 있으면 그게 뭐 이더리움 위에 있는 페어가 됐던 아니면 뭐 폴리곤 위에 있는 페어가 됐던 그 유동성들을 다 활용할 수 있으면 더 풍부한 유동성을 가지고 덱스라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 같은 걸 이제 크로스 체인 덱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뭐 나와 있는 프로토콜이 몇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크로스 체인이 갖고 있는 이제 가장 강력한 이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랑 비슷한 것처럼 여러 체인에 있는 뭐 여러 체인마다 각각 뭐 그 일드 프로토콜들이 있잖아요. 뭔가 스테이킹 해주면 뭐 이자를 주는 그런 종류의 프로토콜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그런 그 이자 농사를 하는 프로토콜들이 또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그걸 어떤 방식으로 활용해야 가장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계산해주는 이제 일드 어그리게이터 같은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언파이낸스가 이제 그런 종류가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의 체인 내에서 그런 일드 프로토콜들을 모아서 최적화시켜주는, 사실 어그리게이터보다는 옵티마이저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걸 다른 체인에 있는 것들을 또 포함해서 그런 일들을 최적화를 해줄 수 있는 뭐 이런 컨셉이 이제 멀티체인 일드 어그리게이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랜딩 프로토콜은 뭐 이더리움을 담보로 놓고 뭔가를 뭐 USDC나 USDT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대출받는다든지 이런 종류의 프로토콜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뭐 하나의 체인을 좀 벗어나서 여러 체인에 있는 자산들로 할 수 있게 되는 것들이 이제 이런 인터체인 프로토콜, 인터체인 기술을 가지고 이제 하고자 하는 어떤 유즈 케이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어 제로를 이제 보기 전에 레이어 제로가 엄청 복잡하진 또 않기 때문에 약간 비슷한 다른 기술들을 한 번씩 그냥 잠깐 살펴보면, 이미 이제 인터체인 기술들은 뭐 다른 것들도 나와 있고
활용되고 있고,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뭐 크로스 체인 덱스나 아니면 뭐 멀티 체인 일드 어그리게이터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프로토콜들도 있어요. 그런 게 내가 활용하고 있는 인터체인 기술들이 있죠. 그래서 인터체인 기술을 만들 때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건 거예요. 어떤 하나의 메인넷에서 다른 메인넷으로 이제 자산이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뭐 보통 이제 많이 쓰는 방식이 뭐 락앤민트인데 뭐 A라는 체인에서 이더리움에 있는 뭐 USDC 토큰을 폴리곤으로 옮기겠다 그러면 이더리움에 있는 USDC를 이제 잠가놓고 새로 이제 폴리곤에 있는 USDC를 새로 발행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그걸 잠그는 트랜잭션이 완결이 이루어져야 그게 뒤집어지지 않아야 받는 체인에서 새로운 걸 이제 발행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내는 체인에서 어떤 트랜잭션이 확정이 된 이후에 받는 체인이 그 다음 일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인터체인 프로토콜이 해줘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한 방식들이 이제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로 가장 심플한 방법은 중앙화되어 있는 형태의 브릿지를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바이낸스 BNB 체인이나 아니면 폴리곤 POS 체인에 이제 붙어 있는 브릿지 아니면 바이낸스 체인의 브릿지 아니면 로닌 엑시 인피니티가 만든 사이드 체인인데 이더리움하고 로닌 체인 간에 이제 그 자산을 이동하기 위한 이제 로닌 브릿지 같은 것들이 중앙화된 형태의 브릿지 종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중앙화된 브릿지 말고도 어떤 체인 간을 연결시키는 중간에 다른 블록체인을 만들자라는 것들을 하는 프로젝트들도 있고 뭐 예를 들면 토르체인이나 아니면 예전에 애니스왑이었고 지금은 리브랜딩했죠. 멀티체인 같은 것들이 이제 별도의 네트워크들을 좀 연결해 줄 수 있는 별도의 체인을 만들어서 그 둘을 연결하겠다 뭐 이런 종류가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플랫폼 자체가 이제 그런 체인들을 연결하겠다고 만들어진 태생부터 그런 플랫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코스모스의 IBC라는 프로토콜이라든지 폴카닷도 이제 그런 플랫폼인데 뭐 XCMP 같은 프로토콜들이 그 코스모스의 IBC는 코스모스 생태계 내에서 코스모스에 연결되어 있는 체인들끼리 뭔가를 주고받기 위한 프로토콜이고 폴카닷에서는 그거와 비슷한 XCMP라는 프로토콜을 이제 가지고 있죠. 그걸 이제 채널 자체, 그 플랫폼 자체 내장에 넣어서 그 플랫폼에 연결되어 있는 체인들 이제 간에 어떤 메시지들 주고받는 이런 플랫폼 이렇게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간단하게 좀 보면 중앙화된 브릿지라는 건 이제 보통 체인들을 연결하는 구성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메인넷 위에 어떤 스마트 컨트랙트가 있고 다른 메인넷 위에도 스마트 컨트랙트가 있고 그 메인넷 그 스마트 컨트랙트들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한쪽에서 요청한 걸 다른 쪽으로 보내주는 그런 뭐 릴레이어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중앙화된 브릿지는 저 릴레이어가 중앙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에 뭔가 명령을 내리려면 그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을 텐데 그 권한이 이제 소수나 아니면 단독인 누군가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얘의 문제점은 저 브릿지의 릴레이어를 운영하는 데에서 뭐 해킹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뭔가 담합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면 이 브릿지의 신뢰 자체가 이제 깨지는 뭐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제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심플한 모델이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있는 메인넷들이 운영하는 어떤 브릿지들은 보통 이런 방식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얘가 가장 심플하면서도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좀 많이 사용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미들 체인인데 뭐 이 그림은 토르 체인에서 갖고 왔고요. 미들 체인은 저런 그냥 하나의 브릿지만 가진 중앙에서 양쪽 그 뭐지 스마트 컨트랙트를 모니터링하는 일종의
단독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보다는 그 안에서 이제 중앙화되어 있는 브릿지의 단점을 탈중앙화된 형태로 풀어보자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탈중앙화된 형태가 되려면 일종의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그런 방식을 이제 활용하게 되는 건데 이런 뭐 토르체인도 그렇고 아니면 멀티체인, 애니스왑 같은 경우도 그렇고 보통 이 체인 자체 연결해주는 체인이 이제 워킹하기 위해서 그 자신들의 이제 네이티브 토큰들이죠. 토르 같은 경우는 룬이라는 토큰이 있고, 뭐 애니스왑 같은 경우도 별도의 그런 토큰들이 있는데, 그 토큰들을 이렇게 예치해놔야 이제 워킹할 수 있는 이런 모델들을 이제 차용하고 있다고 그래요. 제가 토르 체인이나 그런 것들을 막 열심히 보진 않아가지고 그냥 겉에만 좀 훑어봤는데 그런 게 이제 갖고 있는 이제 단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리드 체인 같은 걸 쓰려면 그걸 쓰기 위해서 별도의 내가 바꾸고자 하는 어떤 그 토큰들 이외에 이 미들 체인이 제공하는 자산들을 또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좀 더 복잡하게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런 두 가지 방식, 그 뭐 중앙화된 브릿지가 됐던 아니면 그게 중앙화된 브릿지가 아니고 탈중앙화된 형태의 어떤 미들 체인이 됐던지 간에 얘네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은 메인넷 1에서 메인넷 2로 뭔가 자산을 보내고 싶어 하는데 메인넷 2 입장에서 보면 저 메인넷 1의 상태를 사실 내가 직접 아는 게 아니고 중간에 있는 뭐 브릿지가 됐던 미들 체인이 됐던 이 체인이 주는 값을 그냥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좀 더 안전하거나 좀 더 보안성을 높이려면 사실 메인넷 2에서 메인넷 1이 정말 그 내가 원하는 트랜잭션을 다 완료했다는 걸 그냥 알 수 있으면 중앙화된 무언가를 믿지 않더라도 이제 워킹할 수 있는 어떤 프로토콜을 이제 만들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이제 뭐 해결하고자 하는 이제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전체적인 컨셉은 뭐냐면 메인넷 이제 연결된 서로 메인넷 간에 상대방 메인넷에 있는 블록 정보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겠다. 그러면 그 블록 정보를 계속 보면서 이 블록 안에 내가 원하는 트랜잭션이 이미 들어가서 이미 확정이 됐다는 걸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메인넷 간 상대편 메인넷의 정보를 보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컨셉으로 이제 이런 어떤 중앙화된 무언가를 믿어야만 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프로토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이제 일종의 노드잖아요. 상대편 메인넷의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일종의 노드니까 그런 정보들을 온체인 위에 올리는 거예요. 온체인 위에 올린다는 건 스마트 컨트랙트의 형태로 올리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메인넷 1하고 메인넷 2번 메인넷이 있는데 그 둘을 연결하겠다 그러면 메인넷 1번 위에다가 메인넷 2번 메인넷에 블록 정보를 계속 쌓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상대편한테 뭔가 주거나 아니면 그 상대편의 상태를 계속 확인하고 반대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는 이런 방식을 씁니다. 그러면 얘가 좋은 점은 이제 중간에 릴레이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 정보들을 이상하게 뭐 어떤 걸 해달라는 요청을 잘못 전달하더라도 상대편의 상태를 봤으니까 저쪽에 있는 어떤 자산이 아직 락이 안 됐는데 그럼 이쪽에서는 민트를 안 해도 되겠다.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메인넷 상에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직접 판단해서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당연히 이걸 온체인의 어떤 그 상대편 블록체인의 블록 정보들을 쌓게 되면 당연히 비용이 이제 비싸지겠죠. 그게 이제 아주 이제 큰 단점으로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인터체인 플랫폼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굳이 온체인에다가 두지 않아도 플랫폼의 프로토콜상에 그걸 녹여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오프체인으로 하는 경우도 또 이제 많은 있는 것 같아요. 얘는 코스모스 IBC가 이제 동작하는 원리인데 그림은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오늘은 코스모스 IBC를 설명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간단하게 보면 이제 A라는 체인하고 B라는 체인을 연결하려고 하는데 어, 이게 A라는 체인에서 B 체인 노드를 그냥 같이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B 체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형태가 되고, 뭐 B 체인에서는 A의 이제 노드를 운영하면서 A 체인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이런 형태가 된다고 이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릴레이어는 무슨 일을 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전달하는 역할만 하고, 그리고 실제 그걸 검증하는 건 이제 온체인 상에서 직접 검증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뭐 코스모스의 IBC나 아니면 폴카닷의 XCMP 같은 경우는 이 플랫폼 내에 연결된 네트워크끼리만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게 이제 당연히 이제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게 단점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플랫폼 내에 속해 있지 않으면 연결하기가 사실 쉽지 않다는 게 이제 약간 일종의 한계점이라고 좀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레이어 제로는 요 앞에서 나온 여러 가지 방식들의 이제 장단점들을 좀 잘 조합해서 뭐 채용할 건 채용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레이어 제로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온체인에서 블록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 이제 별도의 플랫폼은 아니고 그냥 프로토콜이다 보니까 온체인에서 블록 정보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블록 정보를 얼마나 최소한으로 줄여서 울트라 라이트한 형태로 그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을까가 이제 가장 많이 쓴 부분이고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중간에 이제 원래는 보통 릴레이어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딱 릴레이어밖에 없는데 여기는 그 릴레이어라는 거하고 이제 오라클이라는 어떤 엔티티를 도입을 해서 그 블록 정보와 메시지 전달을 이제 릴레이어와 오라클이 각각 다른 역할을 맡아서 이제 전달해주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제로의 이제 그 대략적인 이제 개요인데 구성 요소로 보면 아까랑 그림이 약간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레이어 제로의 엔드 포인트는 뭐 일종의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가 이제 양쪽 체인에 이제 올라가 있는 형태는 비슷하고, 다른 앞서 본 건 그냥 릴레이어가 어떤 메시지들만 전달했다면 여기는 오라클이라는 게 이제 도입이 됐다는 게 약간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레이어 제로의 엔드포인트 이런 스마트 컨트랙트는 이제 크게 세 개의 역할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 이건 약간 확장성을 좀 확보하고 이제 기능들별로 이제 스택을 좀 나눠 놓는 이런 컨셉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커뮤니케이터랑 밸리데이터랑 네트워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커뮤니케이터는 일종의 어플리케이션, 이제 다른 D앱이 운영하는 스마트 컨트랙트겠죠. 그런 서비스의 컨트랙트의 요청을 받아서 뭔가 받는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반대편에는 그 요청을 처리해야 되는 컨트랙트가 있을 테니까 그걸 처리해 주는 컨트랙터의 그런 요청을 전달하거나 뭐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밸리데이터는 이제 상대편 나하고 통신하고 있는 상대편 네트워크에서 어떤 트랜잭션이 잘 수행이 됐는지를 검증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온체인에서 직접 상대 네트워크의 상태, 상대 네트워크에서 일어나는 트랜잭션 상태를 이제 검증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이제 네트워크는 이제 실제로 블록 정보와 관련된 것들을 다른 체인에 이제 전달하기 위한 그런 역할이라고 하고요. 얘는 그 보통 그 네트워크의 무슨 OSI 7 레이어인가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종류별로 이렇게 역할에 따라서 레이어를 좀 분리해 놓는 그런 컨셉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라클과 릴레이어는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오라클하고 릴레이어가 이제 보통 독립적이기 때문에 둘이 공모해서 짜고서 메시지를 이상하게 보내지만 않으면 안전한 형태의 프로토콜을 이제 만들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오라클은 이제 오라클을 제공하는 여러 가지 이제 프로토콜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체인링크하고 밴드가 있고 이제 뭐 백서에 나온 건 뭐 이런 정도인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구글 클라우드에 이제 오라클 서비스가 있나 봐요. 전 잘 몰랐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오라클 서비스라고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오라클 서비스를 쓸 수 있고 뭐 릴레이어는 보통 이제 레이어 제로가 직접 운영하는 릴레이어도 있고 아니면 자체적인 릴레이어를 구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멀티체인 기반의 DApp을 만들겠다, 옴니체인 DApp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난 릴레이어는 뭐 레이어 제로 걸 쓰고 오라클은 체인링크 걸 쓴 상태로 그 DApp을 구축하겠어. 이런 것들을 이제 그 DApp을 만드는 서비스를 만드는 곳에서 선택해서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요런 종류의 컨셉으로 되어 있고 프로토콜은 단순해요. 요 순서대로 그냥 일어난다고 하면 되는데 그림이 약간 복잡하니까 이걸 그냥 좀 단순화된 형태로 한번 그냥 가볍게 훑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 왼쪽에 유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건 일종의 스마트 컨트랙트, 이제 서비스를 하는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덱스라고 그러면 덱스의 스마트 컨트랙트가 되겠죠. 거기서 하고자 하는 건 상대편에 있는 체인 B에 있는 어떤 다른 덱스 스마트 컨트랙트한테 뭔가 메시지를 요구하는 여기 있는 내가 자산을 보낼 테니 네가 받아줘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요청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은 그 요청을 이제 커뮤니케이터라는 이제 레이어 제로 엔드포인트한테 보내는 게 이제 첫 번째 할 일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내는 정보들은 뭐 지금 처리 중인 트랜잭션의 아이디나 받을 스마트 컨트랙트의 주소, 그러면 체인 B에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주소겠죠.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보낼 건지 이제 여기에 내가 뭘 할 테니 네가 무슨 이 토큰을 받아줘 뭐 이런 게 이제 보낼 메시지가 될 거고 마지막으로 들어가 있는 건 릴레이의 수수료를 내가 어떻게 지불할 것인지 이런 정보가 이제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의 기본적인 모델은 릴레이어가 수수료를 버는 모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제 요청하는 게 이제 첫 번째고, 그러고 나면 두 번째는 이제 릴레이어한테 메시지를 전달을 하게 됩니다. 중간에 있는 그 릴레이어한테는 내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 정보를 전달해요. 그래서 지금 그 유저 어플리케이션이 요청한 걸 그냥 보내는 거죠. 처리 중인 트랜잭션 아이디가 뭔지, 그리고 받을 스마트 컨트랙트는 누군지, 어떤 메시지를 보낼 건지, 수수료는 어떻게 할 건지 이 정보를 이제 그 엔드포인트에서 릴레이어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릴레이어는 어떤 정보를 받았으니까 그 트랜잭션 정보가 있잖아요. 지금 처리하고 있는 트랜잭션 정보, 그 트랜잭션 정보에 어떤 일종의 프루프, 이 트랜잭션이 잘 처리되어 있다는 어떤 증명 같은 것들을 이제 갖고 와서 저장을 하고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EVM 계열이라면 뭐 EVM은 그 트랜잭션의 정보를 이제 뭐 콜패트리션 트리라는 어떤 구조에 저장해 놓고 있게 되는데 그 트리에 있다는 걸 검증할 수 있는 뭐 암호학적인 뭔가가 이제 포함되게 되겠죠. 사실 이제 이런 프루프의 구조 뭐 이런 것들은 잘 나온 게 없어가지고 자세하게 못 봤는데 코드까지 볼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갖고 와서 어떤 이제 처리의 메시지와 관련되어 있는 그 트랜잭션이 이제 잘 들어갔다는 어떤 증명 같은 것들을 이제 갖고 오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릴레이어는 기본적으로 메시지를 처리한다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오라클한테는 블록 정보를 넣어줘요. 그래서 어떤 메시지나 트랜잭션 정보가 아니고 현재 블록
정보를 넣어주게 되고, 그래서 받을 컨트랙트가 누군데, 어떤 체인인데, 지금 우리가 처리하고 있는 블록은 이게 블록도 블록들마다 이제 번호가 붙어 있으니까 뭐 3000번 블록을 처리하고 있어. 이런 정보를 이렇게 넘겨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라클은 블록 정보를, 블록 아이디를, 인덱스를 받았으니까 그 블록 정보, 블록 헤더를 읽어와서 이제 블록의 실제 내용인 거죠. 블록의 실제 내용을 읽어와서 이제 받는 체인한테 이제 체인한테 그걸 전달해 줍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블록이 확정돼야 되는 게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트랜잭션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 블록에 어떤 트랜잭션이 이제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컨펌 됐다고 이제 보지 않기 때문에 블록 확정성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뭐 15번의 블록을 기다리거나 뭐 이런 정도의 세팅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3000번인데 3000번 트랜잭션 블록에 이제 지금 트랜잭션이 있다. 그러면 3015번 블록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실제 3000번 블록의 정보를 넘겨주는 뭐 이런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라클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록의 정보를 넘겨주는, 레이어는 메시지를 받아서 넘겨주는 역할을 하고, 오라클은 블록의 정보를 이제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블록 정보를 받았으니까 그 블록 정보를 가지고 이제 트랜잭션과 관련된 메시지와 트랜잭션 정보를 릴레이어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 릴레이어한테 네가 갖고 있는 이 블록과 관련되어 있는 네가 갖고 있는 정보를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블록 정보를 갖고 있는데 이거에 연결되어 있는, 만약에 3000번 블록이다. 3000번 블록 안에 들어있는 어떤 요청 트랜잭션들이 뭐 여러 개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뭐 A에서 B로 하나만 넘어가는데 그런 요청들은 한 블록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요청들의 리스트를 한번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릴레이어는 내가 갖고 있는 정보들 중에 내가 이제 요청한 블록 정보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 메시지들의 리스트를 쭉 읽어다가, 그래서 대부분의 정보들이 릴레이어가 이제 릴레이 오브체인이니까 릴레이어에 저장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걸 읽어다가 이제 실제로 체인 B에 있는 이제 메시지를 받을 체인에 있는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한테 그걸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트랜잭션 아이디나 아니면 메시지들, 아까 하는 뭐 프루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전달해 주게 되죠. 그러면 실제로 이 레이어 제로 엔드 포인트에서는 이제 블록 정보, 블록의 헤더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트랜잭션 프루프를 가지고 있으니까 둘을 가지고 이 트랜잭션이 정말 유효하게 블록에 잘 들어가 있는지를 한번 검증하게 돼요. 그래서 블록 헤더 안에는 어떤 트랜잭션이 어떻게 담겨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 정보를 토대로 쭉 계산해서 그 블록 헤더 안에 어떤 트랜잭션 정보가 잘 있는지, 이 트랜잭션이 정말 컨펌이 된 건지 확정이 된 건지를 이제 검증하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검증이 이제 잘 끝나고 나면, 그래서 유효한 트랜잭션이다 그러면 이제 받은 메시지를 실제 받아야 되는 스마트 컨트랙트한테 이제 전달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받은 곳에서는 이게 밑에 다 처리가 돼서 올라온 거니까 그럼 내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죠. 뭔가 토큰을 받아줘 그러면 토큰을 받는 걸 하거나, 이쪽에서 체인 A에서 A라는 토큰이 뭐 락드 됐으니까 체인 B에서 그걸 뭐 민팅을 한다거나 뭐 이런 종류의 일들을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게 일단 기본적인 동작 원리이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블록 정보를 오라클이 주고 릴레이어는 이제 메시지를 하고 트랜잭션 정보를 주다 보니까 이 둘이 공모를 하게 되면 릴레이어랑 오라클이 짜고 체인 B를 속이려고 마음을 먹으면 둘이 짜서, 그러면 사실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신에 오라클을 운영하는 프로토콜들과 릴레이어를 운영하는 프로토콜이 사실
서로 다른 엔티티이기 때문에 그런 공모의 위험성은 적을 거다라고 이제 레이어 제로는 이제 얘기하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레이어 제로를 이제 활용한 프로젝트들을 간단하게 봤는데, 뉴스들은 주로 이제 지원하고자 하는 메인넷들, 이게 확장성이 되게 좋은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저 엔드포인트를 라이브러리 형태로 제공하는데, 그 엔드포인트들의 라이브러리들이 사실 EVM 계열이면 쭉 같은 라이브러리 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제 그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 라이브러리를 가져다가 서비스를 만들면 되는 구조라서 뉴스들은 이제 메인넷들 지원되는 메인넷들을 좀 늘리는 뉴스가 좀 많았던 것 같고 좀 많이 움직이는 건 이 프로토콜이 하고자 하는 게 사실 뭐 인터체인 간에 뭐 체인 간에 뭔가를 찾아내 이동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브릿지나 아니면 디파이 프로토콜 같은 서비스들이 좀 많이 함유되어 있고 이 중에 스타게이트 여기에 있는 앤데 디파이의 첫 번째 있는 앤데 스타게이트는 이제 레이어 제로를 만드는 팀에서 본인들의 프로토콜을 가지고 직접 만들고 있는 이제 디파이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브릿지나 디파이 서비스는 스타게이트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레이어 제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밑단에 있는 메시지를 주고받기 위한 어떤 메시징 프로토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게이트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브리징 트릴레마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게 스타게이트에서 만든 건지 원래 있었던 건지 살짝 모르겠는데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그런 브리징 트릴레마를 최초로 해결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해요. 그래서 스타게이트는 자세히는 안 봤고 이 브리징 트릴레마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건지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거만 가볍게 살펴봤습니다. 브리징 트릴레마가 요 세 가지라고 그러는데 뭐 인스턴트 개런티드 바이너리티 뭐 유니파이드 리퀴디티 네이티브 에셋 뭐 이런 건데 하나씩 그냥 무슨 뜻인지 보면 네이티브 에셋이라는 건 보통 브릿지를 통해서 하나의 체인에서 다른 체인으로 넘어갈 때 랩핑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요즘이 한 뭐가 좋을까요? 그 정확한 예시가 안 나는데 네, 이더리움 위에서 어떤 매틱이라는 애를 매틱은 딱 정확하지 않네요. 폴리곤에 있는 매틱을 다른 곳에 넘기려고 그러면 한 겹 쌓아서 넘긴다든지 뭐 그래서 이제 랩드 모시기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넘어가게 되는데 그런 랩핑하는 한 단계 이게 왜 랩핑을 하냐면 한쪽에선 락하고 한쪽에 민팅하니까 민팅되는 자산이 이제 랩핑되는 케이스인데 그런 걸 랩핑하고 났더니 브릿지가 달라질 때마다 이제 각각 브릿지별로 별도의 랩핑을 막 랩핑된 토큰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A라는 토큰에 랩핑된 토큰이 한 체인에 막 여러 종류가 있거나 뭐 이럴 수 있게 돼서 그러면 그걸 그 토큰들을 다시 활용하는 것도 또 문제니까 그걸 랩핑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해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이고 그래서 아까 중앙화된 브릿지 같은 경우를 랩핑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들 체인 같은 경우를 랩핑하지 않고 이제 유동성들을 사방에서 가지고 와서 그런 걸 이렇게 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중앙화된 브릿지는 네이티브 에셋을 못 쓰지만 미들 체인은 네이티브 에셋을 쓸 수 있는 방식. 뭐 이런 거라고 그러고 그리고 인스턴트 개런티드 바이너리티는 확정성이 이제 즉시 보장돼야 된다는 건데 이제 미들 체인을 쓰는 경우는 중간에 있는 체인들이 한쪽에 있는 자산을 다른 쪽으로 넘길 때 그 중간에 있는 체인이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합의하는 과정 중에 확정성이 좀 딜레이 되는 이런 문제가 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랩핑하지 않고 네이티브 에셋을 쓸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대신에 확장성이 이제 즉시 보장이 안 되는 뭐 이런 거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저쪽으로 보내기로 했으면 그
A라는 체인에서 보내려고 하면 A라는 체인에서 확정이 되면 바로 B에서 그걸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유동성이 통합되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유동성이 이게 브릿지에서 브릿지로 넘어갈 때마다 그 브릿지 별도의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A라는 체에서 B랑도 연결돼 있고 C랑도 연결돼 있고 D랑도 연결돼 있는데 B랑 연결된 A랑 B랑 연결돼 있는 걸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위한 유동성하고 A랑 C랑 그 연결하기 위한 유동성하고 A랑 D랑 연결하기 위한 유동성이 각각 이제 분리되어 있는 형태라고 그래요. 근데 그 유동성은 사실 늘 아까 크로스 체인 텍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분리되어 있으면 활용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라서 그게 이제 통합되어 있으면 좋다. 이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프로토콜, DeFi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얘는 사실 뭐 자세히 보지 않기도 해서 그리고 이미 시간도 많이 지나서 네,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네,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봤고요. 그냥 막판에 심심해서 그래서 이 레이어 제로에서 이렇게 체인 간에 뭔가 왔다 갔다 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많이 주고받는지 뭐 이런 걸 한번 봤는데 조용하다가 올해 3월, 4월쯤에 뭔가 이렇게 갑자기 튀는 순간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이제 스타게이트의 거래량이 늘어서 레이어 제로 트랜잭션이 올라간 것 같던데 얘가 레이어 제로 토큰의 에어드랍을 기대하고 사람들이 이제 미리 찍어 놓는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어 제로는 아직 토큰은 없는데 레이어 제로의 이제 코드들을 보면 그 제로라는 토큰을 이제 만들 계획이 있는 것으로 좀 보이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에어드랍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에어드랍을 하겠다거나 뭐 이런 걸 발표한 적은 사실 없습니다. 네. 아마도 이 제로 토큰의 주 목적은 그 릴레이어의 수수료를 제로 토큰으로 낼 수 있는 토큰 이코노미를 기본적인 모델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긴 하더라고요. 네, 이제 진짜 끝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